안녕하십니까. 합격의 법학원 관세법 1차, 2차를 담당하고 있는 어, NP관세사무소 대표 김하늘 관세사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발간한 2022년판 법령집과 함께 보는 관세법 목차 노트에 대해서 좀 활용법을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목차 노트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그냥 법령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이 목차 노트가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하나씩 보시면은, 당연히 목차 노트니까 목차가 있겠죠. 목차는 세부 목차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목차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 조항에 있는 그런 목차도 있겠지만, 항에 있는 내용들이라든지 하나의 항을 두 개로 나눠서 또 목차로 구성을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해서 목차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는 법의 의의나 취지, 그 밖에 설명. 축약해서 말하면은 이것은 법 외적인 내용이 되겠죠. 법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고 의의나 취지로 쓸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서로 쓸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어떤 해당 조항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내용. 예를 들면은 조세법률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쓴다. 그러면은 조세법률주의는 이제 과세 요건하고 큰 관련이 있으니까 이 과세 요건과 관련돼서 50점짜리가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조세법률주의라는 내용을 서로 써볼 수 있겠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모든 내용에 대해서 키워드를 따지는 않고요. 일부 목차 같은 경우에는 빈칸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키워드가 들어있거나 아니면은 암기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랑 암기식은 참고용이에요. 참고용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다른 내용을 쓰고 싶으면은 여백이 많으니까 그 여백에다가 이런 암기식을 다시 쓴다든지 키워드를 다시 쓴다든지 하실 수 있도록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그 다음에 여백.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키워드나 암기식을 쓸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되고요. 더불어 자기가 생각하는 목차와 이 목차 노트에 있는 내용이 다르다. 내가 생각하는 목차대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어떤 해당 조항에 이런 목차들이 있죠. 목차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을 그냥 X를 치셔도 되고, 아니면은 수정 테이프로 가리신 다음에 옆에다가 1, 2 이런 식으로 새롭게 더 써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활용. 목차와 키워드는 단순 참고용입니다. 단순 참고용. 예를 들어서 자, 제12장 조사와 처분 절차에서 여러분들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예, 조사와 처분에서 이제 조사 부분 상당히 까다롭게 여러분들이 여기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인데, 이 내용은 법령집에 보시면은 261점 어딨냐? 이렇게 되어 있죠. 법령집에는.
그러면은 이러한 법령집에 있는 내용들을 목차 노트에 제가 새롭게 가공한 다음에 재배열을 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목차 노트를 보고 아, 이렇게 재배열을 해놨구나. 이대로 암기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법령집 보는 거랑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렇게 재배열 해놨는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좀 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러한 목차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법령집에 있는 내용을 해석을 해서 내가 재배열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목차라든지 이런 뭐 키워드 이런 것들은 단순 참고용이라고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방법이다라고 참고를 하시라고 제가 목차 노트를 이렇게 구성해 놓은 거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 2절에 있는 조사를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본다. 왜 이 입법자는 이러한 방식으로 구성을 했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묶어보고 해체해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자, 묶어봅시다 한번. 자, 관세범의 조사. 요거는 뭐 어디에 묶어볼 내용이 없겠네요. 그죠? 그리고 291조의 조사. 피의자 증인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조서 작성, 피의자 증인 참고인을 조사할 때, 자, 조서의 대용, 그리고 출석 요구, 피의자 증인 참고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라고 보면은, 291조부터 294조까지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이 첫 번째 목차는 뭐 의의라고 써놓고 두 번째는 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사법경찰권. 사법경찰권은 내가 어디에다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일단 체크를 해두시고 목차를 사법경찰권. 그 다음 296조 수색 압수 영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297조, 298조는 현행범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네 번째 영장. 다섯 번째 현행범. 압수물품의 국고기속 다음 조항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유실물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여섯 번째 유실물. 이거는 압수물품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자, 300조는 검증수색, 신변수색, 참여. 이렇게 302조까지 한번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수색을 할 때 참여시켜야 된다. 신변수색을 할 때 참여시켜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죠. 그러니까 수색이랑 참여는 하나로 묶어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일곱 번째 수색. 자, 303조 압수와 보관 그리고 압수물품의 폐기 304조라고 되어 있고 압수조서 등의 작성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여기 305조까지 한번 묶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는 압수물품이라고 써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06조, 307조, 308조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다 어디 하나에 끼워 넣기가 굉장히 좀 곤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그냥 기타로 묶어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세관장이나 관세청장한테 그 조사 내용을 보고하는 내용이 있죠. 이렇게 먼저 묶어 본 다음에 그럼 이러한 목차가 나오겠죠. 그럼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목차가 10개나 되니까. 그럼 이 중에서 내가 묶어볼 수 있는 거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묶어볼 수가 있는 게 처음에 딱 떠오르는 게 압수물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별도로 묶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조사와 뭐 사법경찰관리. 이 사법경찰권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묶을 수가 없다고 여겨지고 어디에다 끼워 넣기도 애매하다. 그러면 일단 빼놓습니다. 그럼 조사와 관련된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뭐 피의자, 증인,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었네요. 그리고 영장은 어디와 관련된 내용이었죠? 뭐 수색을 하거나 압수를 할 때 영장을 발부하게 할 수 있다. 발부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러면 수색이랑 압수와 연관이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장, 그 다음에 압수, 수색, 압수 이렇게 관련이 있네요. 그러면은 이 영장의 내용을 수색이랑 압수와 관련된 내용으로 전부 다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영장, 압수, 수색, 압수. 현행범과 관련된 내용은 어디다 넣기가 굉장히 좀 곤란하니까 이것도 일단 X 쳐놓습니다. 기타와 관련된 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니까 저는 이것도 X를 쳐놓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과 보고가 남겠네요. 그럼 결과 보고. 그 다음 조사. 그 다음 의. 자, 이런 식으로 목차를 제가 축약해서 마련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큰 목차를 만들어 놓고 이 사이에다가 세부 목차를 끼워 넣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대목차를 암기를 하게 되고 그 세부 목차 같은 경우는 이해로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렇게 조사랑 수색, 압수 이거는 조사 방법이라고 또 알아볼 수가 축약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해하는 방법은 어떤 방식이겠습니까? 관세범에 대해서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조사 방법에는 조사하는 방법이 있고 수색하는 방법이 있고 이 수색해서 찾은 물건을 압수하는 방법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러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는 영장을 발급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럼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서 빠진 내용이 조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조서와 관련된 내용이. 그럼 조서와 관련된 내용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좀 읽어보면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조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아까 압수물품 보니까 또 조서와 관련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검증, 수색, 압수를 했을 때에는 조서를 작성해야 된다라는 내용도 같이 있었죠. 그러면 이거는 조서로서 한번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내용에서 이 조사와 수색, 압수에 있는 내용에서 조서를 키워드로 한번 빼보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별도로 조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단일한 내용이니까. 의, 조사 방법, 3. 조서 작성, 4. 결과 보고.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법률에는 어떠한 흐름으로 써져 있구나. 그러면 이 흐름을 봤을 때 내가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묶다 보니까 나머지 규정이 있는데 그 나머지 규정이 있어서는 경중을 따져서 버릴 거는 버리고 취할 거는 취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은 상당히 깔끔한 내용의 목차가 구성이 되겠죠. 그럼 그렇게 구성을 해보고
구성을 해보고 목차 노트와 한번 비교를 해보면서 자기가 만든 목차가 이 목차에 비해서 더 나은지 아니면은 좀 목차 노트를 참고해서 수정할 내용이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수정할 내용이 없다. 그러면은 이대로 그냥 목차 노트에 있는 내용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애초에 그냥 이 조사와 관련된 파트에서 목차 노트에 있는 내용을 읽으면서 암기하는 것보다 스스로 목차를 구성하고 그거를 비교를 할 때 머릿속에서 마찰이 생기겠죠. 이런 방법이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자극적인 공부 방법은 여러분들이 장기적으로 암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키워드 등은 어떻게 쓰느냐? 키워드를 이 조사라고 하면은 이 조사에 대해서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처음에는.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조사와 관련된 키워드를 자기가 생각했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 증인, 참고인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피의자, 증인, 참고인만 넣게 됩니다. 그럼 다음에 와서 이 피의증참 조사에는 피의증참이 있구나, 피의자, 증인, 참고인이 있구나 라는 내용을 보면서 법령에 있는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이 키워드를 보고 법령에 있는 내용이 만들어지는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걸로 안 읽힌다. 그럼 한번 그 노트 같은 데다 써보는 거죠. 여기에는 더 이상 손상시키지 않고. 써봤는데 잘 안 써져요. 피증참 그냥 단어밖에 못 써요. 그러면은 그때 다시 가서 목차 노트의 법령집의 문장을 읽어보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때 맞다, 이런 내용이었지라고 자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극적인 거는 어떻게 된다? 좀 더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게 될 거니까요. 많이 읽어보셔서 아시죠? 이게 법령집 그냥 쭉 읽게 되면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처음에는 좀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읽게 되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무의미하게 좀 흐지부지 되는 그러한 자기의 의식 흐름을 좀 볼 수가 있을 건데, 그건 좀 너무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다 비교적 자극적인 공부를 하는데 이런 목차 노트의 활용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의 취지는 단순 참고용일 수도 있고요. 암기 준비를 하는데 활용할 수가 있어요. 단순 참고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을 이해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이해 목적으로 활용. 그 제도를 이해하는 목적으로 활용. 이해가 뒷받침이 좀 튼실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내용 자체가 적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스스로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의자, 증인, 참고인만 암기를 한다고 해서 이 전체 문장이 떠오를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는 후에야 여기에 있는 키워드들을 암기를 했을 때 이것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법령에 있는 내용만으로 그 문장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취지 같은 것들을 더 알게 된다면은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러한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뭐 납세 의무의 확장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자, 관세법의 납세 의무의 확장과 관련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뭐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뭐 특별 납세 의무자를 제외한 뭐 승계라든지 연대 납세 의무자라든지 그리고 뭐 보증인이라든지 제2차 납세 의무자 또는 물적 납세 의무 이런 것들이 또 더 확장해 나가자면은 2차 납세 의무자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감면 규정에서 뭐 양도한 경우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으로 확장된다든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납세 의무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확장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할 때 먼저 이러한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자, 완전 징수를 위해서 납세 의무자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여기서 말하는 특수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 관세평가상 특수관계가 아니고 그냥 특수한 어떤 일정한 경제적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에게도 납세 의무를 부담시켜 사전에 납부 불능에 대비하려는 조세법상 규정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연대납세 의무자라고 하면은 원래 1인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인데 이 중 2인 이상의 납세 의무자에게 각자 독립하여 세액 전체의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연대납세 의무구나. 그러면은 이제 관세법상 연대납세 의무자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조항에 비추어서 스스로 판단을 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연대납세 의무자를 쓸 때 여러분들이 더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면은 뭐 요즘 트렌드상 의의를 안 써도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근데 나는 의의를 쓰고 싶다. 그리고 의의를 쓰라라고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런 뭐 쓰시오 단순 기술형 문제가 나온 게 한 3개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관세법 시험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관세사 시험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런 문제 제기도 많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뭐 논하시오라든지 의의나 설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라는 확신은 가질 수가 없겠죠.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해서 그 부분은 의의로 쓰자, 서로 쓰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연대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키워드만 따서 이거를 의의 목적으로 활용하시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암기 준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납세 의무의 확장, 나는 이거를 이해 목적으로만 쓴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읽으면 되겠지만 이렇게 연대납세 의무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문장을 전부 다 암기를 해서 쓰게 된다면은 답안지의 양이 너무 많아지겠죠? 안 그래도 법률에 있는 내용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은 이 중에서 키워드만 따다가 법령집 공부하는 것처럼 키워드만 따다가 이 키워드들로 의의를 구성해야겠다 라고 암기 준비를 하는 목적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세율이라든지 이런 뭐 서로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함께 있죠. 이런 식으로 뭐 키워드만 써놓는다든지 이런 건 단순한 내용이긴 하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태료라든지 허위신고죄 같은 경우는 그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밀수출입죄라든지 아니면은 관세 포탈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대상이 한정돼 있고 충분히 그 내용을 암기하기
쉽죠? 수월하죠? 근데 허위신고죄나 과태료는 관세법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뭐 수업 시간에 강사분들이 뭐 말해준 내용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적고 있다든지 아니면 허위신고죄라고 적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다른 데에는 없나? 라고 하면서 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목차노트에는 과태료 내용을 장별로 정리를 순서대로 해놨어요. 그래서 어떠한 조항에 있는 내용인지 서류 보관 신고 서류의 보관 기간을 위반한 경우 관세법 제12조에 보관하라고 되어 있죠. 그 기간을 위반한 경우 그럴 때에는 허위신고죄가 적용이 되는구나. 근데 필증에 있어서는 과태료가 적용이 되는구나 라고 체크하는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부록이라고 제가 목차를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뜯어서 쓴다든지 뜯어서 관세법 책 볼 때 한 번씩 체크를 해둔다든지 하는 목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이 과태료나 허위신고죄는 그 금액까지 다 암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고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허위신고죄가 부과되는지 허위신고죄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만 체크를 하시고 그 금액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관세법 목차노트 활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이 이 목차노트를 좀 잘 활용해서 꼭 합격하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감사합니다.